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회계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기업 분석은 어렵다. 회계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학문이다. 회계 과목은 학점이 있어도 어려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단 학점 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나요? 기업 분석은 우리가 항상 대하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또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업 분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기업 분석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게 기업의 내용을 제대로 접근하기가, 정보에 대해서,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기업의 경영자조차도 우리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재무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내 회사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 또는 부실이 생기지는 않는지,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경영을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회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무리 경영자가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을 우리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수익성도 좋아, 미래 성장도 굉장히 좋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한테 잘 팔리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객관적으로 잘 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분석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통일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이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기업의 현상을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은 회계라는 거예요. 어카운팅이죠, 영어로. 근데 이 어카운팅, 회계가 기업의 내용을 잘 표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규칙대로 하려면 좀 쉽지는 않죠. 이 규칙이 나만의 규칙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쓰는 규칙들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의 기업의 경영 환경은 다양하게 글로벌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같이 아주 거대 기업은 전 세계에 판매처가 있고 공장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와 채권자들한테 또는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들이 통일되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법률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현실 상황에서 나오는 존재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는 약속에 의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자, 표현하자, 기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돈의 흐름을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 대상 기업이 미래 성장, 주가가 오를 것인지, 이익을 많이 낼 것인지, 회사가 부도는 안 나고 안정성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 아마도 100이면 100 다 원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기업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려면 정해진 규칙, 즉 회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지 못하고, 기업 분석을 하지 못하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제대로 된 투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는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록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면 결국 재산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컴퓨터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 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PC 또는 스마트폰을 다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규칙을 배운다 그러면 누구나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해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잘 할 수 있고요. 또 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경제주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런 이야기 배웠죠. 경제주체, 3대 경제주체 배웠죠. 그죠? 개인,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자, 이 개인, 기업,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겠죠. 개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기업은 고용을 통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 세금을 통해서 이익 분배를 하고 소득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활동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경제. 이 경제의 목적은 최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최대 성과를 내고 투입은 최소화시키는 거죠. 기업의 목적이 뭔가요?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입니다. 개인도 소득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대 성과를 내고 최소적으로 투입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활동에는 많은 돈이 소비가 되죠. 돈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이 없는 돈에 관련된 삶은 거의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돈은 따라다니죠. 그래서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세우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사실은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투명하게 하고. 자, 여러분들 아까 3대 경제주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주부나 또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또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대기업이나 국가 재정을
영위하는 정부인 경우에도 항상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국가도 부도가 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따른 돈계산이 필요한데 이 돈계산이 우리는 회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부인 경우에는 이번 달에 남편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비를 쓰고 주거비를 쓰고 교육비를 쓰고 났더니 150만 원을 썼습니다.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자, 소득, 수익이죠. 그죠? 그리고 150만 원 지출했습니다. 비용이 발생했죠? 50만 원이 남았어요. 이익이 50 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수익과 비용과 이익이 생깁니다. 자, 아까 우리 가게를 한번, 옷가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옷가게. 오늘 20만 원치 팔았습니다. 매출이 발생했죠. 수익입니다. 자, 옷을 사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10만 원, 전기세, 수도세 만원, 운반비 5천 원, 아르바이트비 2만 원, 뭐 집세 15,000원 쓰고요. 월세를 썼겠죠. 자, 모든 것이 비용이죠. 그래서 5만 원 남았습니다. 5만 원 이익이 있죠. 그래서 내가 팔은 돈, 매출, 수익이 될 거고요. 거기서 사용한 돈, 비용, 이익이 납니다. 남는 돈 이익이 남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큰 기업인 경우에는 사장님이 어떤 내수 판매를 통해서 20억을 국내 매출을 일으켰고요. 수출도 30억 했습니다. 50억을 매출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고요. 거기다 원가, 비용, 종목 급여주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했겠죠. 운반비라든지 뭐 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겠죠. 이런 비용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익과 비용과 남는 돈 이렇게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을 좀 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회계예요. 자, 주부나 개인 사업자나 아까 중소기업, 대기업인 경우에도 내가 벌어들인 돈, 자, 쓴 돈, 남는 돈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보고요. 쓴 돈을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남는 돈을 이익. 자, 기업은 단기에 어떤 기간에 통해서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죠. 그죠? 또는 내가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익이나 손실이 나서 나중에 얼마가 남았어. 이렇게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재산 계산해 보니까 남거나 모자라는 재산,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익이나. 이것이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복식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식북의 원리가 회계의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죠. 자, 기업을 미래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예언론자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또는 과거에 흘러왔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과거에 어떤 상태로 왔던 것을 잘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꼭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계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계는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기업의 재무는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보다 조금 더 좀 쉽게 했던 게 우리는 북이라고 할 수 있죠. 북이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이 그 점토판입니다. 진흙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찍어서 어떤 기록을 남긴 건데요. 이게 고대 수메르
나왔던 점토판입니다. 정확하게는 쿠심 점토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세기 문자 이전에 불완전 문자 체계로 그림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점토판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토판은 일종의 거래를 위한 영수증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 그러면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해석을 하자면은 보리 13만 5천 단위 37개월 쿠심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쿠심이라는 게 아마도 인류 최초의 기록에 남긴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쿠심이었다는 거죠. 그 쿠심은 아마도 회계사였을 것이다. 즉 돈을 관리하고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요. 사피엔스 인류의 간략한 역사라는 책에서 쿠심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계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계사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로마의 대수로라든지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건설되었다고 봅니다. 피라미드도 기하학이라든지 수학이 많이 사용됐다고 하죠. 근데 이런 복잡한 것들도 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뭐 세금을 징수해서 어떤 인부를 조달하거나 월급도 주게 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수량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단식부기로 많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 엔트리 북키핑, 즉 한쪽에만 기록하는 거죠. 한 가지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복식부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단식부기는 수익과 지출만 기록하는 거죠. 자, 얼마가 들어왔어? 얼마가 대표적인 것이 현금 출납장입니다.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 현금이 지출했어? 지금 얼마 잔액이 남았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대표적인 단식부기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죠. 더블 엔트리입니다. 자, 더블 엔트리는 양쪽에 기록한다는 거죠. 양쪽에 두 군데에다가 기록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인도 숫자가 있고 아라비아 현대 숫자가 있는데요. 684라는 숫자를 로마 숫자로 기록하면은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참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로마 숫자의 한계를 극복한 게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죠. 이 숫자가 발명이 되고 또 유럽에서는 교육이 발달됩니다. 자본 조달, 동업자 관계, 신용의 개념. 자, 신용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 쓰는 것.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면서 은행이 생기게 되고 보험이 발생하고 환음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외상거래도 생기게 되고요. 할부거래, 자, 상품들이 이동하고, 자, 이런 복잡한 자본거래와 이익 분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대법자와 그의 부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동전을 무게를 달아서 계산하고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탈리아 시대 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복잡한 거래들이 이제 생기면서 좀 더 체계적인 기록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게 복식부기의 태동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발달하면서
회계의 필요성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좀 더 정교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것이고, 이것이 복식부기가 나타난 어떤 계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공화정 때, 르네상스 때는 굉장히 이런 부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기가 발전하면서 르네상스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볼 때 우리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조건들이 상업상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이슬람과 비잔틴 문화가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많았고, 실제 많은 교류가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업이 중요시되고 실용 지식이 중요시되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은행가, 상인, 변호사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고대 철학이나 수학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밭이 많이 있는 그 토스카나, 이탈리아 토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절반이 주산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 교육이 굉장히 일반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그 루카 파치올레 같은 경우도 회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수사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1494년 베네치아에서 출간한 산술, 기하, 비례와 비례적인 것에 관한 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회계에 관한 내용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이 발전하게 되는 기초가 된 거죠. 회계는 괴테가 이런 말을, 회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즉 회계사가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귀족보다 더 우월했다고 합니다. 회계사가 굉장히 우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돈 계산을 하는 회계사가 귀족보다도 더 나은 직위를 가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부터 이런 복식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송도 사계 치부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자산, 부채, 이익 이런 네 가지의 장부 조직을 사용해서 복식부기를 이용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런 복식부기를 이용한 것이죠. 한국 근대에 와서는 1895년 가배오공장 이후에 회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회계법은 국고와 왕실의 회계가 분리된 것이고, 이런 어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왕실의 회계 분리를 한 어떤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1876년 개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회계 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점차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부기를 도입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근대적인 기업 회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1912년 3월 달에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상법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세계 경제에 많은 경제 구조의 변화가 오게 되죠. 기업은 새로운 경영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기업 회계에도 새로운 기법과 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1929년 미국이 주식시장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약 10년 동안 대공황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1932년까지 세계 무역은 60% 이상이 감소하게 되고 전 세계 실업자 수는 5천만 명을 넘게 됩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와 기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일본도 상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 상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이 상법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서 광복 후에도 의용상법이라는 것을 우리 사용하게 됩니다.
1963년 1월 달까지 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의용상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58년까지 기업회계 원칙과 재무제표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1958년에 우리나라의 회계사상에 신기원을 이룩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회계 원칙과 재무제표 규칙을 제정해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1984년 기업회계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근대회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회계 제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역사를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958년도에 기업회계 원칙이 만들어지고 1974년도에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 규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1980년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외감법이라고 그러죠.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는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 주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회계 기준들은 IMF 외환위기를 기준해서 정착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회계 기준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 편차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진 한국회계기준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1999년 9월 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회원총회와 11명의 이사회로 구성된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 기준이 과거에 정권관리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보다는 정부의 정책의 목적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원이 설립하게 된 것이죠. 회계기준에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회계기준은 원장이 겸임하는데 겸임하는 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인 그리고 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기준위원회가 있고 또 이 회계기준 자문위원회가 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는 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에다가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문을 제공하고요. 또는 회계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업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운영 절차라든지 구조, 조직, 연구과제팀의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 규정을 만들어내고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보고 있는 재무제표는 특히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되어서
회계 기준이 지금 세 가지로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 채택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된 회계 기준이 있고요. 상장 기업에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KIFRS라고 그러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비상장이면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즉 KIFRS의 적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KIFRS의 적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을 위해서 2009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 기준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KIFRS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규모가 작은 비외감, 주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도 KIFRS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의 연결 자회사인 경우에도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 제도의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를 해서 IFRS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2001년 이전에는 이 IASC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2001년 이후에는 ISAS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두 개가 다 같은 건데요. 명칭이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IASB가 제정한 IFRS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각각 다르지만 국제회계 기준의 그 차이는 효력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거죠. 우리나라가 채택했기 때문에 앞에 코리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IFRS 앞에다가 K를 붙여서 KIFRS라고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장기업을 볼 때는 대부분 상장기업은 전부 다 IFRS로 적용된 그 회계 기준에 적용된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수와 기업 회계 기준 해석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원칙만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계정 과목이나 자유롭게 회계 원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서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조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분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아까 2011년 이후에 사문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외부 감사 대상, 비상장기업이면서 외부 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문화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들을 종합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한 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국제회계 기준이 이렇게 필요하냐? 자, 우리가 아까 앞선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 다르면은, 기준이 다르게 되면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은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국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적용된 재무제표를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없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용어도 다르고 원칙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 회계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특히 지금은 글로벌하게 모든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해외 모든 국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있는 모든 채권자,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한테들도 이런 내용들이 통일된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의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회계 기준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행성을 갖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 기준의 통일에도 계속해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1981년도에 국제정권감독기구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Organized of Securities Commission 해가지고 IOSCO하고 IASB가 연합해서 모든 나라가 수용이 가능한 국제회계 기준을 정비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정권거래소나 미국의 정권거래소의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당연히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국가마다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이 다 틀리다고 하면은 외국 기업 회계 정보는 우리나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기업 정보는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좋은지, 자, 미국에 있는 애플이 좋은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좋은지 똑같은 기준에서 봐야 비교가 되는데 각자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회계 기준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통일된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제자본시장에도 이런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장애물이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자본 조달할 경우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자유화가 쉬워지고요. 또 어때요?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수 있고요. 기업의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국가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이외에도 자, 국내 자본시장에 중복 상장된 기업도 재무보고가 하는데 해외에 알려지더라도 따로 우리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용도 감소되고요. 그리고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제 기준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압력을 통해서 이런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강제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경영활동은 기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활동은 돈이 순환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자기 돈, 사실은 부인 돈인데요. 부인의 돈을 500만 원,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총 3천만 원을 가지고 라면하고 김밥을 판매하는 분식 가게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내 돈 500만 원, 자, 빌린 돈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집을 한 거죠. 분식 가게를. 자, 영업장을 빌려야 됩니다. 가게를 빌려야 되겠죠. 그죠? 자, 임차료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라든지 식기,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자, 원재료를 또 사야 되겠죠. 자, 라면도 사야 되고 김, 쌀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고용해서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게 합니다. 장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전기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인터넷 등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매를 할 때는 자, 단골 손님한테는 외상도 주기도 합니다. 또 외상을 준 고객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월 1회 수금하기로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외상을 못 주니까 자, 현금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에서 빌린 돈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출이자를 주기로 합니다. 자, 이런 장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활동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기 돈 500만 원 있겠죠. 자, 은행 융자 2,500만 원, 그리고 이 돈을 매달 월 1회씩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게를 임차를 하고 임차료가 나가겠죠. 자, 가스레인지, 식기, 라면, 쌀 등을 구입합니다.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죠? 또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채용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고 전기나 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월 전기료, 가스를 또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전화료도 지불해야 되고요. 자, 냅킨을 사용하거나 외상이나 현금 판매를 통해서 현금이 다시 홍길동한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기 돈 500만 원, 은행 융자에 2,500만 원. 자, 이것을 자금을 총 3천만 원 조달했죠. 그죠? 그리고 은행에는 이자를 매달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작은 사례의 하나의 모양이지만은 이것이 뭡니까? 금융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활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자면요. 기본적으로 금융활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활동. 자, 금융활동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가게를 임차를 하겠죠. 장소를 임차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스레인지를 구입하고 식기를 구입하고 라면, 김, 쌀 등을 구입하는 구매를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구매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구매활동은 구매를 위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자, 이걸 구매활동을 통해서 김밥을 만들겠죠. 그죠?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김밥을 말고 전기, 가스를 사용해서 라면과 김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 제조업인 경우에는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통해서 라면하고 김밥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제 판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매활동이라고 그러죠. 자, 판매하는 거는 라면, 김밥 이런 것들을 전화로 주문받아서 팔기도 하고요. 그죠? 냅킨을 고객한테 주기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외상으로 팔기도 하고 현금으로 팔기도 하죠. 외상으로 판 거는 다시 수금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원재료를 살 때 돈이 지출되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고객에 판매한 돈이 다시 홍길동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죠? 돈은 계속 순환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재료나 또는 상품이 자, 고객한테 판매되거나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순환이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에 제조 과정을 따져보면, 제조업을 기준해서 보면 이런 금융활동, 구매활동, 생산활동, 판매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활동에도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돈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기록과 회계를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다른 모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 금융 서비스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아까 홍길동처럼 주주로부터, 자, 주주는 누굽니까? 아까 예를 들어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주가 돈을 대겠죠. 또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채권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 이때 채권자는 은행이 되겠죠. 자금을 조달합니다. 아까 3천만 원을 조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필요한 경우 직기도 사고요. 그죠? 원재를 구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해서, 자, 우리가 기업인 경우에는, 자, 이런 R&D를 하게 되죠. 그죠?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도, 아까 홍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레시피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판매 활동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R&D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죠. 아까 우리 홍길동 같으면은, 분식집 같으면은 김밥과 라면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기업은 자기의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관리 또는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것을 판매비 및 관리비라고 합니다.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 회계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판관비입니다. 즉,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인데요.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하게 되면은, 자, 외상을 팔았을 경우에는 현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팔게 되면은 단골 고객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금을 하겠죠. 그죠? 자, 수금을 통해서 다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 돈을 가지고, 자, 돈을 빌린 은행한테는, 채권자한테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요. 주주한테는 배당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게 경영의 활동 순환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자, 물건이 도는 것도 있지만 결국 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영활동은 이런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느냐, 앞으로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가 기업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